안녕하세요. 유럽의 미술과 문화를 살펴볼 김정락입니다. 네, 저는 여러분들의 미술에 대한 궁금증을 함께 풀어볼 미술 도슨트 고유경입니다. 선생님, 지난 시간에 르네상스 미술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네. 배우고 나서 미술책을 보니까 그 미술의 특징들이, 르네상스 시대의 미술의 특징들이 쏙쏙 들어오더라고요. 역시 그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네, 유경 씨가 한 말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한 말인데요. 누군지 아시겠어요? 독일의 철학자 괴테가 한 말 아니었던가요? 맞습니다. 요한 볼프강 괴테가 한 말이었죠. 아는 것만큼 보이고 보이는 것만큼 안다라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네, 오늘이 유럽의 문화와 미술을 배우는 그 마지막 시간인데요. 네. 오늘 어떤 내용들 배우게 되나요? 네, 오늘의 배울 내용은 근세 미술의 마지막 편인 바로크 미술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17세기 바로크 미술은 미술뿐만 아니라 사상, 철학, 정치, 체계 이 모든 것이 바뀌는 시기,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르네상스에 이어서 그 변혁을 완성하는 시기라고 또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바로 이 시기에 미술이 어떤 식으로 보여지고 발전하는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유럽의 근세는 르네상스를 넘으면서 시작이 됐잖아요. 그렇다면 근세의 전성기는 어떤 시기로 정의를 할 수가 있을까요? 네, 바로크는 르네상스가 만들어 놓은 기본적인 어떤 고전이라든지 이런 인본주의 틀 속에서 역동적인 미술을 만들어 나갈 시기였는데요. 그러니까 16세기 르네상스가 이제 중세와 결별하면서 그러니까 고전의 조형식을 되찾았다면 바로크는 이 고전적인 미술을 좀 응용하고 활용하면서 보다 이제 복잡하고 왕성한 미술 활동을 벌이게 되는데, 이 왕성함이 너무 과도해서, 그러니까 18세기나 19세기의 신고전주의자들한테는 19세기 말서부터 이렇게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바로 이 퇴행기의 미술이었다. 그러니까 르네상스를 퇴행시켰던 하나의 미술 사조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실제로는 이때 당시의 미술은 인간의 상상력이나 창작 의지가 굉장히 이제 왕성하고 훨씬 많이 드러나는 시기라고 할 수 있겠지요. 네, 그러면 오늘 배울 주요 작품 본 후에 더욱 자세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먼저 화면으로 먼저 감상하실까요? 네, 이번 시간에는 바로크 미술에 대해서 배워볼 텐데요. 르네상스 시대에서 어떻게 해서 바로크 시대로 넘어가게 되는 건가요? 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저는 이제 종교적인 변화에 대해서 이제 주목을 하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잘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가 르네상스에서 종교 개혁이라는 사건을 이미 보았잖아요. 근데 이 카톨릭 교회의 흥망성쇠가 이제 16세기 때 이렇게 구체적으로 드러날 때는 없었던 것 같아요. 바로 이제 그 종교개혁이 있었고 그 종교개혁의 여파로서 이 카톨릭 교회와 신교, 그 다음에 이 세속의 궁정의 제왕들은 서로 모여서 이 사태에 대해서 이제 공동의 회의를 하게 되는데 바로 이제 이러한 것들이 이제 16세기 중반에 걸쳐서 벌어졌고요. 이러한 것들이 바로 이제 16세기와 17세기로 넘어가는 이제 어떤 원인, 단초를 제공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네, 이 가톨릭 종교 개혁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은데요. 네, 이 카톨릭도 이제 그 종교 개혁에 대한 여파로서 자신들의 스스로 어떤 반성하고 교회 위상을 높일 방법들을 찾았어요. 무엇보다도 이 카톨릭 종교 개혁은 16세기 중반에 걸쳐서 그러니까 1543년부터 67년까지 이렇게 있었던 트리엔트 공의회라고 하죠. 이 트리엔트 공의회에서 이제 회의를 통해서 이제 결정난 것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회의를 통해서 카톨릭은 지금까지 없었던 씁쓸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먼저 이 카톨릭의 권위가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제왕들이 오히려 공의회의 주도권을 잡고 이끌면서 카톨릭의 교황은 그들한테 쫓아다니는 어떤 그러한 입장이 될 수밖에 없었었고요. 또한 다시 그 신교를 구교로 합병하려는 카톨릭의 의지는 신교들의 어떤 독립적인 의지에 밀려서 결국은 이제 분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몰리게 됐었고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교회는
여지없이 권위가 축소가 되었었고 이 카톨릭은 이제 이러한 상황을 갖다 좀 극복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체제를 정비하고 반성하고 그다음에 또 새로운 어떤 개혁 운동을 벌이게 되는데 이것을 갖다가 카톨릭 종교 개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트리엔트 공예회가 미술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 같은데요. 예, 예를 들자면 트리엔트 공예회가 직접적으로 미술을 어떻게 하라 이렇게 얘기는 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트리엔트 종교회의에 참여했던 인물이 하는 사람이 있는데 가브리엘레 팔레오티라는 분이에요. 이 사람은 이제 볼로냐의 대주교였다가 이제 교황청의 사절단으로 이제 이 트리엔트 공예회에 참여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트리엔트 종교회의가 끝난 다음에 스스로 이제 카톨릭의 미술이 이제 이전과는 달리 어떤 새로운 방법론과 어떤 그 표현 방식을 찾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면서 카톨릭은 그 이전에 그 숭배의 대상으로서의 미술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카톨릭의 권위와 정통성, 그다음 순교자들, 성자들에 대한 존중심을 불러일으키는 아주 효과적인 시각 매체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근데 이 팔레오티 주장에 의해서 미술이 바뀌지는 않았겠지만 미술의 변화는 이미 그가 한 발언에서 이미 암시가 되어 있고요. 이제부터 만나볼 송화는 더 인간의 감성을 더 자극하는 형태가 띄는데요. 저기 그림에서 보시는 이 그림에서 이제 십자가에서 내려지는 예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루벤스의 그림을 보고 있으면 지금까지 어떤 성화에서 보지 못했던 굉장히 드라마틱한, 굉장히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울리는 굉장히 어떤 역동적인 것을 볼 수 있지 않겠어요? 바로 이제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이러한 것들이 아마 이제 그 르네상스와는 좀 달라진 형태의 그림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바로크 시대의 미술이잖아요. 네네. 바로크 시대의 미술의 특징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간단하게 줄여서 얘기하자면 그 화려한 색채 일단은 그다음에 굉장히 강한 율동들 그리고 이제 극적인 형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이것은 단순히 이렇게 미술의 어떤 형식적인 방법론이 아니라 바로 이제 종교와 혹은 이제 세속 궁전도 같이 원했던 미술이 이래했으면 좋겠다라고 원했던 표현 방식이었는데 바로 이제 극적이라는 점에서 바로크 미술의 어떤 특징을 찾을 수 있는데 바로 극적으로 교회나 궁정이 자신들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다는 어떻게 보면 이데올로기를 선전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 미술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될 것이고요. 바로 이제 이러한 방법이 바로 이제 그 권력자들이 원했던 하나의 그 커다란 이렇게 수단이었다고 방법이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바로크 미술에서 또 극장주의라는 개념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왜 바로 극장주의냐면 제가 이제 극적이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바로 이 극적이라는 것은 이렇게 드라마틱하다는 말도 필요하지만 이 전체적인 그림의 구성이라든지 뭐 조명 효과라든지 뭐 인물의 자세, 표정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실상에서 볼 수 없는 약간 과장되고 뭔가 이게 극장적인 스펙타클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띠고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러한 것들이 단순히 이제 그림에서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조각이나 건축에서도 이렇게 뭔가 이렇게 극장을 연상시키는 듯한 어떻게 보면은 미장센이라는 어떤 그런 개념을 가지고 나타내기 때문에 극장주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선생님 그 극장주의가 네. 서구 미술 중에서 그 바로크 시대에만 나타나는 건 아닐 것 같은데요. 네, 꼭 바로크 시대에만 있지는 않았어요. 현대 미술에서도 얼마든지 이러한 이 극장적인 성격을 그 그림이나 다른 예술에서 찾을 수 있고요. 그다음 고대에서부터도 이미 이제 극장과 미술은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발전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바로크 시대에 들어가면 특히 이제 이러한 말들이 이제 이러한 개념들이 떠도는데 테아트룸 사크룸이라는 말과 테아트룸 문디라는 말이 이 두 가지 말이 있는데요. 네. 바로 하나는 교회에서 말하는 거룩한 극장, 성극장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하나는 세속의 극장. 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바로 이제 이러한 것이 어떻게 보면 꼭 미술에만 한정된 것은 아니지만 미술, 음악, 뭐 문학 모든 것을 아우르는 일종의 바로크 예술의 어떤 기본 성격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미술은 바로 이런 기본 성격을 쫓아가고 있다는 것이고요. 또 바로크 교회의 특성도 저희가 배워볼 텐데요. 바로크 교회와 이전 교회와 차이점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바로크 교회는 일단은 그 기능과 외적인 면에서 많이 달라지게 되는데 첫 번째 기능 면에서 본다면 그 이전의 교회들은 주로 미사를 비롯한 전례 위주의 행사를 치르기 위한 교회였었고요. 이제 그 종교개혁 이후에 교회는 좀 더 강화된 설교들, 그러니까 설교의 시간이 더 강화됐고 그것이 굉장히 중점화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위한 공간성을 갖추었어야 됐겠고요. 또 다른 한 가지는 교회 내부를
그들의 어떤 종교 개혁에 원하는 그러한 시각적인 것들을 보여주기 위한 일종의 하나의 극장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구조로서 교회 건축을 새로 짓게 될 수 있죠. 그러니까 바로 이제 이러한 것을 갖다가 잘 표현한 것이 그 로마의 약 1580년대쯤에 지어진 일제수 성당이 그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 일제수 성당이 앞으로 지어질 성당의 근본이 됐다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뭔가요? 사실 뭐 이 교회는 중세 토스카나의 중세 토스카나 교회의 그 기본적인 틀을 고전적인 주식을 이용해서 바꾸어 놓은 것에 불과하지만요. 그러니까 그 커다란 십자가가 안에 들어가 있는 모습이나 십자가 가운데에 돔이 있어서 이렇게 중앙 중심부가 강조되는 모습들, 뭐 이런 것들은 또 르네상스의 건축과도 이제 관계가 돼 있습니다. 가장 이제 달라진 모습을 본다면 일단은 그 신도들이 모이는 신랑, 그러니까 홀 부분이 굉장히 넓어져서 많은 수용을 가능하게 하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돔 밑과 돔 아래와 그다음에 지성소라고 불리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재단이 있는 곳이죠.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제 이렇게 화려하게 이렇게 개선되면서 뭔가 시각적으로는 뭔가 사람들한테 이렇게 관심의 초점이 되는 극장적 효과를 노리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혹시 바로 이제 이런 일제수 성당의 앞면을 보신다면 그 앞면 자체가 일단은 그 고대 로마나 그리스의 극장 건축을 이렇게 차용해서 이렇게 만들어 놔서 그리고 교회 앞면에 있는 광장은 바로 무대가 되는 것이고요. 예. 바로 이제 이러한 것들이 마치 무대 위에서 미사라든지 축제 행사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어떤 그런 극장성을 또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산타 수산나 교회라든지 뭐 이런 이후에 지어진 교회들은 바로 이제 일제수 성당의 모습들을 그대로 또 벤치마킹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뿐만 아니라 그 1620년 경에 이제 완성이 되어지는 성 베드로 성당의 입구도 역시 일제수 성당의 모습을 차용을 해서 그것을 조금 더 모뉴멘탈하게 바꾼 형태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만큼 이제 일제수 성당이 이렇게 이후에 교회 건축에 남겨진 영향력이 굉장히 컸다라는 것을 또 알 수가 있겠지요. 또 한 가지 이게 이제 바로 그 일제수 성당 내부, 그러니까 신랑의 윗부분 천장 부분에 그려진 천장 벽화인데 가울리가 그린 천장 벽화인데요. 이 느낌이 어떠신가요, 유경 씨? 굉장히 화려하고 또 역동적인데요. 네. 어떤 내용이 그려져 있는 건가요? 예, 이 그림은 예수회의 창시자였던 이그나시오 로욜라가 천국으로 승천한다라는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마치 신도가 교회 안에서 들어가 보시면 이 둥근 천정에 구멍이 뚫려 있고 그 구멍이 하늘을 향해 열려 있는데요. 네. 그 열려 있는 하늘 꼭대기에선 빛이 쏟아져 내려오고요. 그 빛을 쫓아서 이그나시우스 로욜라가 이렇게 승천하고 있고 그 승천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죄를 지은 사악한 존재들은 또한 지상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모습. 그러니까 상승과 낙하의 모습이 아주 막 드라마틱하게 이렇게 그려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마치 이제 신도들은 그 안에 들어가서 마치 이 성스러운 사건을 실제적으로 보고 있느냐. 마치 우리가 이런 매트릭스를 하나 보고 있는 영화 매트릭스를 보면서 실제적으로 벌어지는 것 같다라고 느끼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다른 예로서 그 바르베리니 궁전의 벽화를 한번 보고 싶은데요. 한번 지금 이 궁전의 벽화는 어떤가요? 그 미켈란젤로의 네. 시스티나 성당 벽화랑 비슷한 것 같은데요. 네, 이 그림은 그러니까 미켈란젤로의 천장 벽화랑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근데 미켈란젤로의 천장 벽화, 그러니까 천지창조가 상당히 어떤 그 구간으로서 질서 있게 만들어져 있다면 이것은 건축적인 구성을 쓰고 있지만 그 건축적인 구성 안에서 인간들이 하는 모습은 굉장히 복잡한 형태를 띠고 있는데요. 네 개의 면으로 나눠져 있는 대들보 건축 속에서 가운데 부분에서 여성의 모습으로 형상화된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알레고리 형상이라고 하는데요. 예. 만약에 정의나 진리 뭐 이런 것들을 형상화한 여성들이 그 마베르니 가문, 그러니까 세 마리 벌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문장을 이렇게 나르고 있는 공중으로 나르고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일종의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초자연적인 스펙타클이 바로 천장화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인데요. 바로 이 마베르니 가문은 이때 당시에 우르바누스 8세라는 교황을
냈습니다. 이제 가문이 교황을 한 사람을 등극을 시켰고 바로 이름으로써 가문이 어떻게 보면 이제 다른 가문에 비해서 훨씬 더 높은 지위나 권세를 누리게 됐다는 것을 그림을 통해서 선전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렇군요. 바로크 미술의 특징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요. 네. 그렇다면 바로크 미술의 전성기, 융성기, 그럴 때는 언제인가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이제 바로크 미술을 두 가지로 나눠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제 하나가 이제 그 세속의 바로크는 파리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프랑스 왕정에서 벌어진 것을 우리가 대표적인 것으로 들 수 있고요. 종교적인 면에서는 로마를 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17세기 중반이니까 그러니까 우르바누스 8세 교황서부터 이노센티우스 10세, 그다음에 알렉산드로스 7세 교황에 이르는 약 한 40년간의 그 기간, 중간 기간이 바로크의 전성기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바로크 미술은 또 예. 르네상스 미술과는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어떤 차이들이 있고 또 왜 이런 차이들이 생겨났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그러니까 르네상스까지만 해도 종교적으로 그렇게 크게 분립되지는 않았었어요. 이제 그 바로크에 들어오면서 이런 분립 체계가 생겨났고요. 이것이 이제 교황 중심의 세계에서 교황과 세속 그리고 각가지 권력으로 나눠지는 일단 권력의 분립의 시대에 들어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고요. 바로 이렇기 때문에 그 중심축이 흔들렸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제 이러한 것의 역작용으로서 미술은 더 화려해지고 더 역동적이 됐다라고도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그 르네상스의 조형관이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그 비트루비우스 인간형에서 네. 동그란 그 등심원의 형태를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사실 그 바로크의 세계관은 르네상스 세계관에서 크게 변모되지는 않았어요. 근데 어떤 변모가 생기냐면 등심원에서 타원형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마도 그 르네상스의 우주관을 이야기하는 코페르니쿠스의 우주관이 등심원이었다면 그 바로크의 세계관을 이야기하는 케플러의 세계관은 또 타원형에 가까운 모습을 가지고 있군요. 이 타원형이라는 것은 어때요? 등심원이 두 개가 그러니까 중심축이 두 개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제 여러 개의 중심 혹은 여러 개의 권력이 생겨서 그것이 역동적으로 상호작용하면서 이렇게 어떤 한 모습을 그려나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인지 성베드로 성당의 광장은 타원형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바로크 미술이 정치적이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네. 그게 무슨 의미인가요? 미술은 계속 정치적이었는데요. 이제 그 정치적인 성격이 바로크 미술에서는 많이 부각이 되게 된다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 그러니까 드러나는 그림의 주제나 그려진 형식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하면 그 권력이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데올로기를 잘 형상화할 것인가에 집중되어 있고, 바로 이렇기 때문에 그 어떤 미학적으로나 형식적으로 이 바로크 미술은 굉장히 정치적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이 바로크 미술을 지배했던 이념이 있었다면 어떤 게 있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예, 바로크 미술을 지배했던 이념은 무엇보다도 이렇게 미학적인 부분에서 찾습니다. 근데 이 미학적인 부분이 바로 이제 정치적인 부분과 밀접한 결합이 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한 권력자가 귀엽다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들리시겠어요? 귀엽다요? 예. 글쎄요. 그거 멋있다, 훌륭하다, 이게 더 낫지 않을까요? 그렇죠. 예. 예. 바로 이런 식으로 그런 미학적인 차원도 생깁니다. 그러니까 바로크가 원했던 것은 귀엽고 예쁘다가 아니고 장려하고 권위적이고 원대한 네. 뭐 이런 식의 미술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주안점으로 볼 때 바로크의 미술의 특징은 일종의 스펙타클을 만들어내는 미술이었다라고 또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바로 이런 스펙타클이 그런 극장주의의 성격을 아주 잘 반영한다라고 볼 수 있겠지요. 네, 또 이 바로크 미술과 함께 불리면서 네. 또 좀 반대되는 개념으로 네. 로코코 미술이라고 있잖아요. 예. 여기도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이 로코코 미술에 대해서는 김진아 선생님 설명이 더 친절할 것 같은데요. 한번 김진아 선생님 찾아가 보죠. 네. 네, 오늘은 바로크 미술에 이어 한 시대를 풍미했던 로코코 미술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로코코 미술이란 태양왕이라고 불렸던 절대적인 왕권을 행사했던 군주 루이 14세에 이어 루이 15세 때 등장했던 미술 경향을 일컫습니다. 루이 15세는 아주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기 때문에 정치의 대부분을 어릴 때는 그의 삼촌이었던 오를레안 공에게 맡겼고 자라서는 역시 그
그 애첩이었던 뽕파두르 후작 부인이 정사를 굉장히 많이 관여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정치에 관심이 없었던 편이지요. 그럴 때 이제 굉장히 여러 가지 향락과 유희에 빠져서 그 일생을 보내게 되었는데요. 당대에 힘을 얻었던 귀족들이 굉장히 방탕하고 문란한 생활로 많은 지탄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시대 때 번성했던 미술로서요. 단지 회화나 조각 같은 순수 미술뿐이 아니라 실내 장식에서 굉장히 두각을 나타냈던 미술입니다. 로코코 미술은 시대 배경상 유희나 향락, 사랑 이런 것들이 아주 지배적인 주제였습니다. 따라서 회화에서는 단연 사랑, 로맨스에 대한 주제가 굉장히 많았고요. 그것을 그리는 어떤 방법에 있어서 굉장히 우아한 드로잉, 색채는 밝고 파스텔 톤, 그리고 배경과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의상이 이렇게 한 몸이 되는 듯한, 흐르는 듯한 그런 분위기가 지배적이었습니다. 또한 로코코 미술은 실내 장식에서도 단연 부각을 나타냅니다. 지금 이 카페에서 보시는 것처럼 어떤 꽃무늬, 나뭇잎 모양, 그리고 아기자기한 실내 장식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로코코 미술의 발전이 없었다면 가능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또 화려한 샹들리에로도 굉장히 로코코 미술이 유명한데요. 전반적인 특징으로서는 따라서 아기자기하고 소규모고 화려하고 그러면서도 굉장히 섬세한 미술을 자랑합니다. 그래서 또한 여성적인 미술이라고도 일컬어지는데요. 그러한 여성적인 미술 그리고 사랑에 대한 어떤 반동으로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 등장하는 신고전주의 미술에서는 로코코 미술을 타겟으로 남성적이고 영웅적이고 되게 절제적인 그런 미술이 등장하게 되는 한 원인이 되었던 경향입니다. 네, 로코코 미술의 대표적인 작가로는 와또, 프라고나르, 그리고 부시에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작품은 와또의 시테라 섬으로의 순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제는 어떤 많은 귀족들이 단체로 소풍을 가는 것입니다. 시테라 섬으로. 시테라 섬으로는 전설에 어떤 비너스가 탄생했었던 그런 섬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림의 오른쪽에 보시면 비너스의 동상과 그 아래에 큐피드가 있죠. 비너스, 사랑의 여신인 비너스의 아들 또한 어떻게 보면 사랑의 신으로서 여러분 잘 아시는 큐피드의 화살을 써서 남녀 간의 어떤 사랑을 이루어지는 그런 신이죠. 그래서 그런 어떤 사랑의 신의 보호하에 이 귀족들이 하루의 여흥을 즐기고 돌아가는 장면인데요. 중간에 보시면 한 귀족 부인이 이렇게 뒤를 애틋하게 돌아다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하루가 저무는 어떻게 보면 사랑이 저무는 그런 시간에 대한 아쉬움 또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색조는 전반적으로 굉장히 사람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자연의 모습이 더 많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전체적으로 흐르는 저녁 노을의 파스텔톤 그리고 귀족들의 아름다운 옷 색깔들이 화면 전체를 평면적으로 통일시켜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로코코 미술의 중요한 특징이죠. 또 다른 작품인 프라고나르의 술래잡기는 말 그대로 굉장히 젊은 두 남녀가 술래잡기를 하면서 사랑의 유희를 펼치는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시에의 목욕하는 다이아나를 보시겠어요? 가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아하고 고운 형태의 누드가 보여있는 작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다이아나의 흐르는 듯한 노란빛이 도는 우윳빛 살결이 뒷배경의 초록색과 그리고 시트의 어떤 푸른색, 분홍빛과 연결이 되어서요. 특별히 굉장히 돋보이고 있습니다. 다이아나 하면 달의 여신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사냥의 여신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 전체에 약간 달빛 같은 은은함을 보실 수 있고요. 또 화면의 왼쪽 오른쪽을 살펴보시면 화살촉과 화살통 그리고 금조류 사냥했다라는 게 보여지시죠. 이렇게 아름답고 이쁜 여인이 사실은 낮에는 굉장히 강한 어떤 여신의 모습으로 이렇게 사냥을 하고 돌아다녔다가 돌아온 거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우아하고 아름답고 이제 그러한 여체들이 또한 로코코 회화에 많이 등장했었습니다. 네, 이렇게 바로크와 로코코 미술의 차이와 특징까지 살펴봤습니다. 다시 바로크 미술 시대로 돌아와서요. 가톨릭 교회의 중심하면은 저는 아무래도 로마가 떠오르거든요. 그렇다면은 바로크 미술의 중심도 로마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번에도 이제 로마가 이제 중심 도시로 떠올랐는데요. 그러니까 로마는 그 카톨릭의 교황이 사는 곳이뿐만 아니라 이 카톨릭 교회의 가장 중심적인, 그러니까 수도라고 할 수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도시가 바로 바로크 시대를 거치면서 수도로서의 면모를 갖춘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요. 바로 이 면모를 갖춰 나가는 바로크 시기가 바로 이제 그 종교 미술, 그러니까 17세기 종교 미술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순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거고요. 바로 이제 이러한 그 종교 미술을 추진했던 것이 바로 교황님들 스스로가 그 후원자가 되어서 이 미술을 이렇게 계획하고 추진하고 이렇게 후원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로마의 변천 과정을 살펴보면 바로크 미술의 변화 과정도 알 수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16세기 말서부터 로마는 이제 서서히 이제 바로크 시대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이제 먼저 그 이전을 잠깐 살펴보면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15세기 중반서부터 이미 니콜라우스 5세라든지 몇몇 교황님들은 그 중세 동안에 피폐해지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하나의 그 조그만 촌락으로 이렇게 쇠퇴해버린 네. 어떤 그 도시를 나름대로 어떤 그 카톨릭의 수도로서의 모습으로 탈바꿈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게 되지요. 바로 이제 그러한 도시를 만들려는 야망은 있었지만 아직까지 재원이라든지 어떤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공되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것이 16세기에 굉장히 율리우스 2세 교황이라든지 레오 10세 교황에 의해서 한번 하려고 그러다가 이것이 1527년 사코디 로마라는 어떻게 보면 그 이방의 군대들이 와서 이렇게 로마를 약탈하고 아예 그 싹을 이렇게 꺾어놓는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이제 이러한 것들을 거치고 그다음에 트리엔트 공의회나 종교회의를 거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황제권들이 제약당하고 이러면서 이 계획은 잠정간 보류가 됐어요. 네. 그 보류가 됐다가 이것이 이제 그 16세기 말서부터는 차츰 이제 교황의 체제라든지 아니면 카톨릭의 교회가 정비가 되면서 서서히 이 야망을 실천시키기 위한 곳으로 나아갑니다.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식스투스 5세 교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네. 바로 이 식스투스 교황은 자신의 권력, 정비력, 그다음 행정 장악력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로마를 새로운 도시로 만들 것을 이제 실천하게 되지요. 역시 정치적인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건가요? 예, 지금까지 정치적이지 않은 부분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정치적인 주제도 그러니까 좋은 그 미적인 취향, 취미, 그다음에 그 형식을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능력들, 혹은 미학 이런 것들을 만나지 못하면은 성공할 수가 없는데요. 이 시대에 운이 좋게도 바로크의 로마는 어떤 천재 하나를 만납니다. 이 천재가 지안 로렌조 베르니니라는 조각가로 알려져 있는 인물인데요. 네. 우리한테는 그냥 단순히 이제 조각가로 알려져 있지만 이 사람도 역시 그 르네상스의 거장들처럼 굉장히 전인적인 예술가였었어요. 그러니까 화가도 했었었고 건축가도 겸했고 또한 이 도시 전체를 갖다가 설계하고 운영하고 바꿀 줄 알았던 도시 계획 디자이너의 네. 급에도 속합니다. 바로 이제 이러한 사람들에 의해서 이 로마가 만들어졌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요. 사실 그 현재 남아있는 로마는 이제 몇 가지의 도시 안에 몇 가지 어떤 시대적인 역사적인 모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고대 로마를 찾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르네상스 로마를 찾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베르니니에 의해서 만들어진 바로크 로마를 찾을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우리 눈에 많이 보이고 각인되고 인상을 주고 있는 것은 바로 베르니니가 만든 바로크 로마라고 할 수 있겠어요. 네, 이 로마 하면은 네. 최고 성지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네. 어떤 계획을 가지고 발전하게 되나요? 네, 최고 성지라 하면 그렇습니다. 기독교인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곳은 어디였을까요? 무엇보다도 예루살렘이 아니었을까요? 그런가요? 예. 네. 근데 그렇지만 이제 예루살렘보다도 이제 더 중요한, 어떻게 보면 그거보다 더 카톨릭의 입장에서 더 중요한 성지는 이제 로마였을 거예요. 바로 이제 그 모든 순교자가 밀집되어 있는 곳이기도 하고, 특히 무엇보다도 그 일대 교황 베드로의 무덤이 있는 그 교회, 그것이 아마 제일 성지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됩니다. 바로 이제 이러한 것들이 계속해서 로마로 순례자들, 그 당시 순례자지만 지금은 관광의 개념도 같이 겸하고 있었겠죠. 이런 순례자들이 몰려오는 로마였어요. 근데 그 로마가 그냥
한낱 총구석이 불과하다면 이 교황은 그것을 용납하지 못했겠죠. 로마는 어느 도시보다도 화려하고 원대한 도시가 되어야 되는데 네. 이 도시에 대한 이 원대한 도시 계획을 꿈꿨던 사람이 아까 말씀드렸던 식스투스 5세 교황이고 이 교황은 자신이 교황이 되자마자 그 이전의 교황들이 꿈꿨던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노바티오 로마라고 해서 로마를 개선한다. 그러니까 개선 사업을 직접 착수하고 스스로도 그것을 일일이 점검하면서 그 실행하는 상황을 점검할 정도로 네. 상당히 이제 관심을 갖추게 되는데 일단 우선적으로 당시에 로마는 큰 길이 없었었어요. 그러니까 옛날 도시들이 마치 그랬던 것처럼 그 학고방 같은 집들 사이에서 조그만 이렇게 샛길들만 있었을 뿐이었는데 그 샛길들의 큰 길을 내기 시작하니까 이제 일종의 신장로를 내기 시작하는데요. 그 신장로를 내고 그 신장로들이 서로 만나는 부분에다가 광장을 설치합니다. 예. 이 광장이 있는 곳은 어느 곳이냐 하면 바로 이제 그 당시 그 순례자들이 찾아오는 큰 교회들이 있는 곳이었었어요. 물론 이제 성 베드로 성당도 있었지만 뭐 산타 마리아 마지오레나라는 큰 또 다른 성당도 있었고요. 그런 큰 광장들 도로들이 먼저가 정비가 되고 나서 그 틀 위에다가 예. 그 틀 위에다가 이 교황님은 교회들을 개선, 보수, 그다음에 화려하게 치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이것이 이제 로마의 개선 사업의 일원이었죠. 이렇게 교회를 개선하고 치장하고 상당히 많은 재원이 필요했을 것 같거든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바로크를 이끌어간 아주 주요 교황님들은 대부분 은행가나 부잣집들 출신이 많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스스로도 어떤 재원을 끌어들일 줄 알았고 재원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도 가지고 있었었고요. 그리고 또 사실은 이 적자 지출이 상당히 많았던 예.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보면은 그것을 위해서 올인을 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이 이제 성 베드로 성당의 그 열주 광장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열주 광장의 기둥이 몇 개겠어요? 셀 수 없이 많은데요. 네, 240개의 기둥입니다. 이 기둥의 높이가 보통 5층 높이의 건축물과 똑같아요. 근데 이러한 기둥들을 쌓기 위해서 당시 로마라는 도시가 그렇게 큰 도시가 아니었으니까 이것을 생각해 볼 때 이 작업을 58년에 완성이 됐는데 이 작업을 하는 12년 동안에 로마의 모든 노동 인력과 재원이 여기에 다 투입이 됐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사실 보면은 이러한 그 개선 사업에는 굉장한 어떤 그 재정적 지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쫓아왔던 것이겠죠. 네, 뭐 노동이나 재원도 많이 들었지만 시간이 170년이 걸쳐서 완성이 됐다고 들었어요. 네. 정말 대단했겠는데요. 네, 그럼요. 이 건축물은 그러니까 그 뒤에 있는 성 베드로 성당과 더불어서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건축물 중에 하나인데요. 네. 일단 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광장은 그러니까 베르니니가 만들어 놓은 이 열주 회랑에 의해서 이게 형태를 갖추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공중에서 바라본 사진인데요. 네. 일단 타원형의 광장이 보이시죠? 네. 예, 그 앞에 있는 정문 앞에 있는 조그만 네모난 광장은 레타 광장이라고 그래서 거기 주로 이제 추기경님이나 대사제들이 앉아가지고 예배를 볼 수 있는 곳이고요. 바로 이제 그들이 보는 예배가 무대 위에서 저 성당의 정면에 배경을 가지고 극장처럼 벌어지게 되어 있고 일반 사람들은 저 타원형의 객석에서 이것을 바라보게 되는 어떤 그러한 모습을 띠고 있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극장주의라는 것을 갖다가 한번 고려를 해볼 수 있겠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이런 타원형의 세계가 바로 이 형상이 바로 이제 당시 바로크의 조형의식 그러니까 케플러가 말했고 당시 두 개의 구심점으로 굉장히 역동성을 가지고 있는 조형성이라는 것을 또한 보여주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 광장은 베르니니에 의해서 완성은 되었지만 이전에 이제 도메니코 폰타나라든지 여러 명의 예술가들에 의해서 미리 이제 준비 작업을 해주고 있었어요. 네. 특히 가운데 설치되어 있는 오벨리스크는 더욱더 그렇고요. 한 가지 더 그 광장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뭐 말씀을 드리자면 이것은 이제 그 17세기 한 익명의 화가가 그려놓은 겁니다. 바로 이제 그 한 인물이 이렇게 팔을 감싸고 펴고 있는 듯한 그런 두 가지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데 이 모습이 바로 이제 광장이 갖고 있는 의미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이것이 카톨릭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겠어요? 정확한 뜻은 잘 모르겠는데요. 네, 카톨릭이란 말은 포괄적이다 혹은 포용한다라는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그러니까 이
이 카톨릭 종교 개혁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의미는 전 세계를, 그러니까 유럽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포용하는 그러한 대승적인 교회로 성장할 것이다라는 것을 갖다가 또한 이러한 광장의 모습을 통해서 이렇게 선전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 광장은 그러니까 신의 영광이 카톨릭의 위상을 보장하고 그리고 또한 이러한 유럽이라는 지리적 한계, 이것은 이제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신교로 구교로 나눠진 이 유럽은 이제 포기됐어요. 그 다음에 대신에 전 세계로 향해서 미션을 하겠다. 그러니까 전 세계를 카톨릭화 하겠다고 하는 이 카톨릭의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광장이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아까 광장이 바로크 건축물 특유의 역동성을 보여준 건축 작품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이제 그 이 역동성이 카톨릭 교회가 세속 권력과 특히 신교와 이렇게 싸우는 예. 때 자신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했겠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앞에 서서 카톨릭이 지니는 태도라고 또 할 수도 있겠죠. 네. 그런가 하면은 네. 이교도의 상징인 오벨리스크도 네. 교황에 의해서 곳곳에 세워지고 가톨릭 교회와 그 교황 권위의 상징물이 됐다고 하잖아요. 네. 이 시대에도 그랬다고 하던데요. 예, 오벨리스크는 이제 르네상스 때부터 이미 교황들에 의해서 잘 사용되어진 고대 유산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오벨리스크라고 하는 것은 고대 로마 시대 때의 황제들이 이집트에 가서 전리품으로 가져온 것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그 오벨리스크를 교황님은 단순히 이방 종교의 흔적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것을 자신들의 어떤 기독교적 상징물로 바꿔놨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교도의 것이지만 교황님이 거기다 세례를 주시고 축복을 한 다음에 이것을 기독교의 상징으로 썼다는 말이 되는데요. 바로 이 오벨리스크가 가지고 있는 상징력은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이 원래 오벨리스크는 그 태양신의 모습, 그러니까 태양신이 어떻게 빛을 이렇게 밑으로 방사하는 그런 모습을 갖다가 형상화한 건데, 이건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의 은총이 땅의 지상에 내려오는 것을 갖다가 형상화한 것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했거든요. 마치 이제 이러한 것들을 또 볼 수가 있고요. 또한 로마 교황들은 그 오벨리스크뿐만 아니라 고대 로마의 유산 중에서 뭐 개선문이나 혹은 기념주나 혹은 콜로세움도 그들이 기독교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의 도구로 삼았습니다. 근데 바로 이제 이러한 것들은 이제 고대의 유산을 아끼겠다, 뭐 그것이 중요하니까 보호하겠다, 이러한 생각에서보다는 오히려 고대 로마 황제들의 권위, 황제들의 권력, 이것을 자기화하겠다라는 의지로서 이러한 것들을 행했다고 볼 수 있겠을 것 같아요. 오벨리스크가 굉장히 크기가 크고 거대하잖아요. 네. 이렇게 큰 오벨리스크를 로마 광장으로 옮기는 것도 참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 같거든요. 네.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을 테고요. 지금같이 어떤 그 모터라든지 전기라든지 이러한 이 좀 더 발전돼 있는 동력을 아직 갖지 못했을 때 이 사람들은 주로 이제 인력이라든지 동물의 힘을 좀 빌릴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제 그걸 이제 보완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이제 수학적인 거, 기하학적인 것들을 갖다 계산해내고 특히 이제 역학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많은 발전을 이루게 됩니다. 특히 이제 바로크의 수학이 발전했던 이유도 아마 이러한 실용적인 문제에 이렇게 접근할 때에 많이 그것이 이제 필요해서 그랬던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그림을 보면은 이 그림은 이제 도메니코 폰타나라는, 그러니까 식스투스 5세 때에 활동했던 건축가입니다. 이 건축가가 그 성 베드로 성당에 놓일 그 광장에 놓일 그 오벨리스크를 운반하는 모습을 갖다가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거대한 탑이 있는데 이것이 일종의 크레인입니다. 크레인에서 이제 줄들이 막 나와서 거기 보면 수없이 마차들, 뭐 사람들에 의해서 다 연결이 되어 있고 그것이 끌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끄는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잘 계산을 해가지고 지금 조금씩 옮기고 있는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도메니코 폰타나는 뭐 한두 개의 오벨리스크를 옮긴 것이 아니라 로마 시내 전역에 있는 거의 모든 오벨리스크를 다 옮겨놨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할 정도로 당시에 어떤 이런 사업들이라는 것이 갖는 어떤 의미라든지 어떤 역사적 어떻게 보면 양적인 크기라든지 이런 것을 무시할 수가 없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정말 그렇겠네요. 네. 그런데 로마 하면 생각나는 영화 로마의 휴일, 네. 또 그리고 로마 휴일 하면은 트레비 분수 빼놓을 수 없는데요. 네. 트레비 분수가 로마 광장을 좀 특별하게 만들었을 것 같아요. 네,
트레비 분수는 사실은 그 바로크 시대에 만들어진 분수는 아닙니다. 이 분수는 이제 그 한 1730년 경쯤에 니콜라 살비라는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데요. 네. 근데 단지 이 분수는 그렇지만 이게 그 바로크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분수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바로크에 포함시키면서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바로크 교황들의 그 도시 개선 사업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광장 도로를 이야기했고 교회도 이야기했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바로 그 사람들한테 상수원을 공급하는 것이 이제 1차적인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로마의 교황들은 이전에 그 고대 로마 황제가 세웠던 그 수로들을 다 복구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뭐 다는 아니겠지만 이제 절반 이상을 복구를 시키고 그러면서 수원에서 이제 물을 끌어오고 그 물이 이제 도시 안에 들어오게 되는데 그 들어온 물을 갖다가 이제 사람들한테 줄 때 그냥 우리처럼 수도꼭지로서 주는 것이 아니라 저렇게 거대한 분수들을 만들어 가지고 교황의 기여와 교황이 했던 어떤 그 업적을 같이 기리면서 이렇게 사람들한테 물을 줄 수 있는 그런 방식을 취했고요. 바로 이제 트레비 분수는 그러한 면에서 가장 그 형상화가 잘 된 분수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 보시면 분수 한 가운데 모습이 뭐 닮았나요? 사람 동상 같은 거 이게 서 같은데요. 있고요. 네. 이게 이제 해신의 모습, 그 오케아노스라는 해신이 이렇게 조각되어 있는 거고요. 예. 그 뒤에 있는 배경으로 보면은 기둥 4개가 있고 이상한 형태의 모습이 네모난 모습이 하나 있잖아요. 네. 예, 그 모습은 개선문입니다. 아. 그러니까 로마의 개선문을 앞에다 따서 위에다 집어넣고요. 뒤에는 바로 로마의 궁정 건축이 이렇게 자리 잡고 예. 있어요. 하지만 저 건축물이 가짜라는 거 아세요? 어떻게? 마치 영화의 세트처럼 1m 두께의 그냥 가짜 건물입니다. 앞면만 있는 건가요? 앞면만 있는 건물이죠. 바로 이제 이렇게 지어놓고 앞에다 이제 분수를 놓음으로써 사람들이 이 분수가 이제 어떤 그 교황의 권위가 개선을 했다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는 거고요. 바로 이제 여러 가지 차원에서 또한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또 갖추기도 하고요. 바로 이제 이러한 모습 때문에 로마의 분수는 여러 그 도시 개선 사업 중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또한 생활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로마의 광장은 정치적인 이데올로기의 전시장이고 네. 또 바로크는 가톨릭 미술의 전성기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가톨릭 미술이 가장 최절정기에 달했던 때이고요. 네. 근데 이후로 바로크 이후로 종교 미술은 그다지 큰 힘을 발휘를 하지 못합니다. 이미 세속화되어 버린 주제들은 이제 종교 미술이 이렇게 자신의 영향력을 끼칠 부분을 많이 축소시키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지요. 네, 선생님이랑 벌써 5번째 시간인데요. 네. 원시 시대부터 오늘 바로크 시대까지 쭉 살펴봤는데 오늘 벌써 마지막 시간이라고 하니까 정말 너무 아쉽네요. 예, 저도 너무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제 5분의 시간이 벌써 흘러가 버렸는데요. 네. 제가 이제 그 유럽의 문화를 원시 시대에서부터 바로크까지 간략하게 살펴봤고요. 시간이 허락되지 않아서 좀 더 자세하고 이렇게 세밀한 이야기를 할 수 없었던 점이 굉장히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제가 모자라는 부분을 유경 씨가 많이 질문해 주시고 제가 대답할 수 있어서 참 훌륭하고 보람된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지만 다음 시간부터는 김진아 선생님께서 강의를 해주시죠. 네, 다음 시간서부터는 그 유럽의 근현대 미술을 가지고 김진아 선생님께서 아주 훌륭한 강의를 해주실 텐데요. 우리 김진아 선생님은 미국에서 미술사와 그 문화 현상과 관련돼 있는 연구를 하신 아주 그 현대 문화 연구의 그 전문가이시기도 합니다. 또 이분이 또 이제 미술과 관련돼서 굉장히 재미있는 주제와 역사를 가지고 설명을 해주실 거라고 제가 기대를 하고 여러분들도 그 기대에 부응해서 많이 시청 바랍니다. 네, 근현대 미술과 서구 미술에 대해서 재미있는 강의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쭉 시청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예, 저도 여러분들께 부족한 강의였지만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앞으로 강의도 좀 더 열심히 공부하시고 좀 더 많은 지식 얻어가고 좀 더 좋은 감시관을 기르는 시간과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동안 너무 쉽고 재밌게 잘 배운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선생님. 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정말로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계세요.